옛날 옛적 하늘마저 무심하고 땅은 적적 갈라지던 조선팔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겨울은 유독 혹독했습니다. 사르는 북풍한 설은 가난한 백성들의 뼈마디를 사정없이 후벼 팠고 들판은 마치 거대한 상복을 입은 듯 하얀 눈 속에 파묻혀 죽음의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다 못해 흙을 퍼먹었고 길가에는 얼어 죽은 시체들이 거적대기 하나 덮지 못한 채 뒹굴고 있었지요. 이곳에 복치라 불리는 8살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은 김이요. 이름은 칠복. 7가지 복을 타고 나라는 아비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이름이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복치라, 아니 등신이라 불렀습니다. 왜냐고요? 이 아이는 태어나 8해가 지나도록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한 벙어리에다 하루 종일 멍한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는 천치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놀려대도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겉만 보고 속을 알지 못하는 법입니다. 칠복이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 남들은 듣지 못하는 세상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을 흐르는 미세한 수맥의 울림, 심리 밖에서 기어가는 개미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내뱉는 거짓말 뒤에 숨겨진 심장의 불규칙한 박동까지. 칠복이에게 세상은 소리의 감옥이자 동시에 거대한 도서관이었습니다. 칠복이의 아비 김만석은 마을 어귀에서 다 쓰러져가는 대장간을 지키는 늙은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가 뒤틀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었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뜨겁게 달궈진 쇠를 두드리며 만석은 속으로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한때 그는 전장을 호령하던 용맹한 장수였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려 다리가 부러지고 겨우 목숨만 건져 이 산골로 숨어든 것이지요. 그의 가슴 속에는 시퍼런 불덩이 같은 한이 트미를 틀고 있었지만 듬직한 장남 일성이와 아픈 손가락 칠복이를 위해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칠복아, 춥지 않으냐? 어서 아궁이 옆으로 오거라. 에구, 우리 불쌍한 새끼. 남들은 널 바보라 손가락질해도 이 애비 눈에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이다. 만석의 거칠고 쉰 목소리에는 자식에 대한 애끓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예고 없이 마치 저 차가운 눈보라처럼 들이닥치는 법입니다. 이 고을에는 조대감이라 불리는 악독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을 사또조차 쥐락펴락하는 실세였으며 미신의 광적으로 집착하는 자였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 엄동설 안에 조대감은 비단 옷을 겹겹이 껴입고 몽둥이를 든 하인들을 대동한 채 마을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에잉, 보아라. 올해 이토록 눈이 많이 오고 흉년이 든 것은 다 너희 천한 것들이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내 어젯밤 꿈에 곡신께서 나타나 노발대발하셨다. 당장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단 말이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빌었습니다. 당장 먹을 쌀 한 톨도 없는데 재물이라니요. 하지만 조대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라. 신의 노여움을 풀려면 쌀 100가마니가 필요하다. 만약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쌀 100가마니를 채우지 못한다면 가장 정결하고 젊은 놈 하나를 골라 산 채로 제물로 바쳐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쌀 100가마니라니 그것은 곧 너희 중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의 집은 냉골이었습니다. 깜도 떨어져 가는 방 안에서 만석은 배를 움켜쥐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쌀미음조차 넘기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16살 난 효자 일성이는 앙상하게 마른 아비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어린 동생 칠복이를 번갈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앉아 죽을 순 없어. 아버님과 동생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옥에라도 가야지. 일성이는 결심했습니다. 조 대감네 곳간에는 쌀이 썩어난다고 했습니다. 딱 한 뼘밥, 아버지 드실 미음 끓일 딱 한 줌만 가져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둑질이라 욕해도 좋으니
내 아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리라 생각하며 일성이는 부엌칼 하나를 품에 안고 눈보라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바람은 칼날처럼 살을 베었지만 일성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기와지붕 위로 으리으리하게 솟은 조 대감의 집이 마치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담장을 넘고 개구멍을 통해 곳간 쪽으로 기어가자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고소한 쌀 냄새가 일성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곳간 문고리를 잡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챙 하는 꽹과리 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횃불이 확 타올랐습니다. 파인들이 와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아,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조대감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굶주린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반드시 곳간을 털러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성이는 몽둥이 찜질을 당하며 피투성이가 된 채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 나왔습니다. 껄껄껄. 역시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어. 어디서 감히 천한 것이 내 곳간을 넘보느냐. 비릿한 웃음을 흘리는 조 대감 앞에서 일성이는 울부짖었습니다. 대감마님, 잘못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굶어 돌아가시게 생겨서 딱 한 줌만 얻으려 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효자로구나, 효자야. 하지만 내 쌀은 피보다 귀한 것이다. 도둑질한 손모가지 하나쯤은 내놓아야 공평하지 않겠느냐. 여봐라. 저놈의 오른팔을 몽둥이로 분질러 버려라. 끔찍한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일성의 처절한 비명이 밤하늘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 비명 소리는 바람을 타고 마을 아래 쓰러져가는 대장간까지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만석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눈길을 기어 조대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피 묻은 눈밭 위에 쓰러져 신음하는 아들을 본 만석은 조대감의 발 아래 넙죽 엎드려 머리를 대섰습니다. 대감마님, 아이고, 대감마님,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제발. 이마에서 흐른 피가 하얀 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조대감은 귀찮다는 듯 만석을 발로 툭 차며 횃불에 비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 조대감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가만, 이 얼굴. 어디서 많이 본 상판인데. 절름발이에 저 흉터. 조대감은 기억해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뇌물을 받고 적국과 내통한 사실을 밝혀내려 했던 강직한 장수. 자신의 계략에 빠져 역적으로 몰리고 자신이 직접 형틀에서 다리를 부러뜨려 내쫓았던 그 김만석 장군을 말입니다. 으하하, 으하하. 이게 누구냐? 천하의 김만석 장군 아니신가? 죽어 흙이 된 줄 알았더니 이런 비루한 대장장이 꼴로 내 발밑에서 구걸하고 있었더냐. 조대감의 눈에는 광기와 살기가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둑을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죄악을 덮고 평생의 눈엣가시를 제거할 명분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 내 놈이 살아있었다니. 내 마음이 찜찜하던 차에 아주 잘 되었구나. 하늘이 내게 복을 내리시는 게야. 안 그래도 내일 제사를 지낼 재물이 마땅치 않았는데 역적의 자식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느냐. 여봐라, 이 늙은이와 저 도둑놈을 당장 옥에 가두거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 부자의 목을 쳐 곡신제의 제물로 삼겠다. 내일은 내 생일잔치도 겸할 것이니 아주 성대한 피의 잔치가 되겠구나. 안 됩니다. 대감,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시오. 날 죽이고 내 아들은 놔두시오. 만석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그들을 질질 끌고 갔습니다. 대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단 한 사람, 8살 칠복이만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형이 피투성이가 되는 모습, 아버지가 개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복이가 너무 놀라 굳어버린 것이라 생각하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지금 칠복이에게 들리는 소리는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끔찍하고 선명했습니다. 지하 감옥 쇠창살을 붙잡고 우는 아버지의 쉰 목소리,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고통에 신음하는 형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저 화려한 기와집 안방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조대감의 심장 소리, 쿵쿵쿵. 그 심장 소리는 탐욕과 사리로 번들거리며 마치 칠보기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칠보기는 들었습니다. 조대감 집의 가장 크고 화려한 대청마루, 그 집을 지탱하고 있는 거대한 기둥 속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를 말입니다. 사각, 사각. 그것은 수천, 수만 마리의 흰개미들이 나무의 속을 갉아먹어 텅 비게 만드는 소리였습니다. 겉으로는 웅장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누각. 그것이 바로 조대감의 권력이자 그의 집이었습니다. 칠보기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고 여린 손. 하지만 그 손은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8해 동안 닫혀있던 칠보기의 입술이 미세하게 달싹였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소리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소리치는 대신 눈 덮인 바닥에 주저앉아 낡은 집신끈을 고쳐 매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사랑하는 아버지와 형의 목이 잘려 제단에 올라갈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마을의 주모이자 유일하게 칠보기에게 밥을 챙겨주던 월매 아줌마가 달려와 칠보기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칠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너라도 살아야지. 조대감이 내 놈까지 잡아들일라. 어서 도망가자. 응, 아줌마가 숨겨줄게. 월매가 칠보기의 손목을 잡아 끄는 순간 칠보기가 춘하고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장정이 밀치는 것 같았습니다. 월매가 놀라 칠보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항상 멍하고 풀려있던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칠보기의 눈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말입니다. 소녀는 조용히 일어나 조대감의 집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이미 내일 벌어질 처참한 사륙의 소리가,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올 거대한 파멸의 소리가 미리 들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던가요? 아니면 악에 바친 인간의 분노는 하늘조차 움직이는 법일까요? 조선 팔도를 뒤흔들 천재. 소년 칠보기의 핏빛 복수극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렸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누군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며 악마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것입니다. 뜯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 했습니다. 하물며 제 아비와 형이 눈앞에서 도살장 개처럼 끌려갔는데 그 어떤 자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칠보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지는 아버지가 남긴 핏자국만을 하염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밤이 깊어 축시가 되었습니다. 마을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내일 있을 끔찍한 공개 처형이 두려워, 그리고 혹시라도 조대감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대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무도, 정말 아무도 추위에 떨고 있는 8살 칠보기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재수옹 붙는다며 침을 뱉고 지나간 이들이 태반이었지요. 제체, 저 집안은 이제 끝났어. 괜히 저 바보 녀석 근처에 갔다가 우리까지 역적 모의에 휘말리면 어쩔 텐가? 모르는 척해. 모르는 척. 그래도 애가 얼어 죽을 텐데. 조대감이 어떤 위인인가. 저 녀석 돕다간 우리 목이 달아난다고.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찬바람만이 칠보기 곁을 맴돌았습니다. 인심은 흉년보다 더 무섭게 말라비틀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보기는 춥지 않았습니다. 아니,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소년의 머릿속은 지금 터질 듯한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저 고요한 밤이었겠지만 칠보기의 귀에는 거대한 교향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 어귀, 말라버린 지 오래된 공동 우물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졸, 졸, 졸. 사람들은 가뭄에 물이 말랐다고 우물을 폐쇄했지만 칠보기는 들었습니다. 땅속 30척 아래 거대한 안반 틈새에서 맹렬하게 흐르고 있는 지하수의 맥박 소리를 말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조대감의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사각, 사각, 우지끈, 화려한 단청을 입힌 대들보 속에서 수만 마리의 흰개미 떼가 나무의 심장을 파먹어 들어가는 소리.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작은 충격에도 무너져 내릴 준비를 마친 죽은 나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주모 월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칠보기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칠보기의 눈이 바보의 것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칠보가, 이대로 있다가는 너도 죽는다. 대감놈이 내일 너까지 제물로 삼을지도 몰라. 어서 뒷산 동굴로 피하자. 아줌마가 주먹밥이라도 싸줄 테니. 월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보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8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입술을 천천히 뗐습니다. 그 소리는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낮고 서늘했습니다. 기둥이 비었습니다.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어머나, 너 지금 말을 하는 거냐? 칠보가, 내일 사시, 동남풍이 불면 피는 피로 갚게 될 것입니다. 아줌마, 저를 돕고 싶으시면 지금 당장 소금 한 포대와 죽은 쥐 3마리를 구해다 주십시오. 월매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8살 아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흡사 수백 년 묵은 구미호나 산신령의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홀린 듯 칠보기가 시키는 대로 물건들을 구하러 달려갔습니다. 홀로 남은 칠보기는 얼어붙은 개울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입고 있던 낡은 저고리를 벗어 차가운 얼음물에 담갔습니다. 손이 곱아 터질 듯한 추위였으나 소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에 젖은 옷을 눈 위에 펼쳐놓고 그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이 옷감 사이사이로 스며들어 단단하게 얼어붙는 과정을 귀로 확인했습니다. 칠보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금물이 섞인 얼음은 일반 얼음보다 훨씬 단단하며 불길 속에서도 쉽게 녹지 않는다는 것을. 소녀는 지금 과학적인 원리와 자신의 초인적인 청각을 결합하여 조대감을 무너뜨릴 거대한 함정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조대감은 자신의 안방에서 무당을 불러놓고 구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내일 제사만 성공하면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다만 저 북쪽에서 오는 기운이 심상치 않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허허, 역적놈과 그 아들놈의 목을 치는데 무슨 기운이 문제란 말이냐. 내일 내 생일에 그놈들의 피로 술잔을 채울 것이야. 조대감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칠보기의 귀에 꽂혔습니다. 칠보기는 감옥 쪽을 향해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아버지, 형,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곧 하늘이 당신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새벽녘, 칠보기는 월매가 가져온 죽은 쥐와 소금을 챙겨 조대감의 저택 뒷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저택의 가장 중요한 기둥, 즉 흰개미들이 가장 많이 갉아먹은 그 기둥 아래에 죽은 쥐를 밀어넣고 소금을 뿌려두었습니다. 왜 쥐였을까요? 칠보기는 들었습니다. 조대감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린 시절 쥐에게 물려 손가락을 잃을 뻔했던 조 대감은 쥐 소리만 들어도 사시나무 떨듯 떠는 결벽증이 있었습니다. 칠보기는 조대감의 가장 깊은 공포를 자극하여 그를 이성적이지 못한 상태로 몰아넣을 생각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이미 거대한 처형대가 세워졌습니다. 차가운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비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칼날 같았습니다. 조대감은 화려한 관복을 차려입고 높은 의자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재물을 끌어내라. 관아의 옥문이 열리고 하룻밤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만석과 팔이 뒤틀린 일성이가 끌려 나왔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죽음보다 홀로 남겨질 막내 칠복이 걱정해 그의 눈에선 핏물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를 헤치고 조그만 아이 하나가 처형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누더기를 걸친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칠복이었습니다. 조대감, 멈추시오. 아이의 외침에 광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조대감은 눈을 비비며
칠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놈은 만석의 그 바보 자식이 아니냐.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대감마님, 신께 제물을 바치려면 정성이 있어야지요. 하지만 신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바치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독이라고 말입니다. 신께서는 지금 당신의 집 기둥을 부수고 당신의 심장을 노리고 계십니다. 조대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칠복이의 다음 말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발밑을 들어보십시오.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당신의 죄악이 당신의 집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만약 내 말이 틀리다면 내 목을 먼저 치십시오. 하지만 내 말이 맞다면 우리 아버지와 형을 놓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분노한 조대감은 칠복이를 당장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백성과 청주에서 온 귀한 손님들이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자신의 자비로움을 과시하고 칠복이를 완벽하게 굴복시키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다. 이 요망한 꼬마놈아, 내가 바보인 줄 알았더니 어디서 헛소리를 배워왔구나. 내 너에게 3가지 기회를 주마. 만약 내가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너희 삼부자의 목을 한꺼번에 베어 저 개들에게 던져줄 것이다. 칠복이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조대감을 응시했습니다. 소년의 귀에는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남풍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종말이 시작되는 수수께끼를. 광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만석은 아들을 보며 울부짖었으나 칠복이는 아버지를 향해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8년의 침묵 끝에 터져나온 천재의 복수가 드디어 불을 뿜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조대감이 내놓는 잔인한 첫 번째 수수께끼였습니다. 칠복이는 과연 이 죽음의 덫을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소년의 작고 가녀린 어깨 위에 3사람의 목숨, 그리고 마을의 정의가 달려 있었습니다.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광장에 핏빛 복수의 서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조대감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첫 번째 문제를 내기 위해 품 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파닥거리는 작은 산새 한 마리가 들어있었지요. 조대감은 새를 소나기에 꽉 쥐고는 칠복이를 비웃듯 내려다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다. 이 손 안에 있는 새가 살았겠느냐? 죽었겠느냐? 네가 천재라면 맞춰보거라. 만약 내가 살았다고 하면 내 즉시 손에 힘을 주어 으깨 죽일 것이요. 죽었다고 하면 손을 펴서 날려보낼 것이다. 자, 대답해보아라. 이것은 답이 없는 억지이자 살인적인 함정이었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모두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새는 죽을 것이고 칠복이 또한 거짓말쟁이가 되어 목이 달아날 판이었으니까요. 감옥 창살 너머로 이 광경을 보던 만석은 피눈물을 흘리며 조대감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눈을 감고 조대감의 손 안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겁에 질린 새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 그리고 조대감의 손바닥 근육이 움츠러들며 살기를 띠는 소리. 칠복이는 천천히 눈을 뜨며 조대감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그 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오직 대감마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감마님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니 새의 목숨보다 대감마님의 자존심이 더 떨리고 있군요. 살리든 죽이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만 새를 죽이는 순간 당신은 고귀한 제사 현장에서 살생을 저지른 부정한 자가 되어 오늘 당신의 생일 잔치는 상갓집이 될 것입니다. 조대감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미신을 극도로 믿는 그에게 생일날 상갓집이 된다는 말은 그 무엇보다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칠복이는 조대감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을 정확히 찌른 것입니다. 조대감은 부르르 떨며 새를 놓아주었습니다. 새는 힘차게 날아올랐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요물 같은 놈, 운이 좋았구나. 하지만 두 번째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조대감은 당황함을 감추려 소리를 지르며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곧이어 커다란 멍석 위에 집신 한 켤레가 놓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다. 이 집신을 태우되 그 재가 단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내게 가져오너라. 만약 재가 바닥에 흩어지면 그 집시 내 형의 목을 칠 것이다. 집신을 태우면 당연히 재가 되어 부스러지기 마련입니다. 불에 타버린 재를 어떻게 형태를 유지한 채 옮긴단 말입니까?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어젯밤 자신이 준비한 물건을 떠올렸습니다. 칠복이는 소매 안에서 어젯밤 월매와 함께 준비했던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칠복이가 소금물에 푹 적셔 꽁꽁 얼려두었던 집신이었습니다. 소녀는 조대감이 내놓은 집신 대신 자신의 것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 신을 태워 보여드리지요. 소금기는 불에 타도 굳건히 뼈대를 유지하는 법입니다. 칠복이가 집신에 불을 붙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불길이 확 타올랐지만 소금물에 절여진 집신은 타들어가면서도 하얀 소금 결정들이 재를 서로 단단히 붙들어 매어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불이 꺼진 뒤에도 집신은 하얀 소금꽃을 피운 채 고스란히 멍석 위에 남았습니다. 칠복이는 그것을 손으로 가볍게 들어 조대감 앞에 바쳤습니다. 자, 재가 땅에 떨어졌습니까? 조대감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로 인해 그의 얼굴이 붉다 못해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문제. 여기서 지면 조대감은 고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것은 물론 만석 부자를 풀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조대감은 이를 갈며 최후의 수단을 꺼냈습니다. 좋다. 아주 영악한 놈이로구나. 하지만 이번엔 절대 불가능하다. 여봐라. 얼어붙은 저 연못으로 가자. 조대감은 일행을 이끌고 저택 뒤편의 거대한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연못은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아래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자신의 손가락에서 값비싼 옷반지를 빼내 얼음 구멍 사이로 던져 넣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다. 저 얼음장 밑바닥에 가라앉은 내 옷반지를 찾아오너라. 단, 얼음을 깨서는 안 되며 물에 몸을 적셔서도 안 된다. 만약 찾아오지 못하면 너와 내 아비, 형은 오늘 이 연못의 귀신이 될 줄 알아라. 백성들은 경악했습니다. 물에 들어가지도 않고 얼음을 깨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바닥에 있는 반지를 꺼낸단 말입니까? 이것은 명백히 죽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만석은 감옥 대학마 너머로 울부짖었습니다. 칠보가, 그냥 도망가거라. 이 애비는 괜찮으니 너라도 살거라. 하지만 칠복이는 연못가에 서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못 바닥에서 들려오는 수맥의 울림, 그리고 어젯밤 자신이 뿌려둔 소금과 죽은 쥐들이 만들어낸 미세한 변화의 소리. 칠복이는 연못 바닥을 보는 대신 조 대감의 저택 중심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감마님, 반지는 연못에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방금 던지는 것을 모두가 보았거늘. 대감마님이 던지신 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이 집의 명운을 쥔 보물은 지금 저 대청마로 가장 큰 기둥 밑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당신이 죽인 사람들의 뼈를 묻어 집의 기운을 다스리려 했던 그 추악한 보물 말입니다. 순간 조 대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것은 조 대감만이 아는 평생을 숨겨온 극비 중의 극비였습니다. 미신에 미친 조 대감은 집을 지을 때 지신을 달랜다며 억울하게 죽인 백성들의 유골을 기둥 받침 아래 묻었던 것입니다. 네, 내 놈이 그걸 어떻게. 여봐라. 저놈의 주둥이를 당장 닥치게 해라. 죽여라. 당장 저놈을 죽여라. 조대감이 미친 듯이 발광하며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칠복이가 기다리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휘이. 네. 갑자기 하늘의 기운이 바뀌더니 칠복이의 예언대로 따뜻하지만 강렬한 동남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에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돌풍이었습니다. 이 바람은 단순히 차가운 공기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칠복이가 어젯밤 소금을 뿌려 약하게 만들어 놓았던 조대감 저택의 썩은 기둥들을 정면으로 타격했습니다. 우지끈, 우드득,
기괴한 파열음이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대감의 화려한 저택, 그 중에서도 흰개미가 갉아먹고 칠보기가 소금으로 부식시켰던 중심 기둥이 동남풍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내 집이, 내 보물이. 조대감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대한 기와지붕이 비명을 지르며 내려앉았습니다. 먼지 구름이 사방을 덮었고 화려했던 조대감의 권세는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기둥뿌리 아래에서 그동안 조대감이 숨겨왔던 수많은 사람의 유골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과 그 자리에 동석했던 암행어사 월매가 미리 연락해 두었던 관리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칠보기는 무너지는 잔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서 공포에 질려 낮아빠진 조대감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보물은 여기 있군요. 대감마님, 당신의 죄악이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먼지 구름이 서서히 걷히자 광장에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웅장했던 조대감의 저택은 폭삭 주저앉아 흉측한 잔해만 남았고 무너진 중심 기둥의 밑바닥에서는 칠보기의 말대로 수많은 사람의 유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십수년 전 실종되었다던 마을 청년의 비녀부터 세금 대신 끌려갔던 안악내의 가락지까지 조대감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제물로 바쳤던 백성들의 원한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아이고, 저게 내 아들놈의 유품이 아니더냐. 세상에, 사람을 죽여 집 밑에 묻다니. 저놈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다. 분노한 백성들이 하나둘씩 돌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대감은 자신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자 사르르 사지가 떨려왔습니다. 그는 무너진 기와 더미 위에서 기어나오려 했으나 겁에 질린 쥐떼들이 그의 발목을 물어뜯으며 방해했습니다. 어젯밤 칠보기가 뿌려놓은 곡식과 소금 냄새를 맡고 몰려든 쥐들이었습니다. 쥐를 극도로 무서워하던 조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때 귀빈석에 앉아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던 선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가슴 속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월매가 칠보기의 부탁을 듣고 인근 고을에 머물던 어사에게 미리 기별을 넣었던 것입니다. 어사 앞에 무릎을 꿇린 조대감은 혼비백산하여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사 사또, 살려주십시오. 저놈은 요술을 부리는 괴물입니다. 저 바보놈이 제 집을 무너뜨렸습니다. 어사는 조대감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입을 닥쳐라. 하늘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 놈의 탐욕이 무너진 것이다. 저 아이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을 뿐이나 너는 사람의 비명조차 듣지 못했구나. 여봐라. 저 파렴치한 자를 당장 하옥하고 억울하게 갇힌 김만석과 그 아들을 석방하라. 결박이 풀린 만석과 일성이가 처형대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만석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아들 칠보기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까의 피눈물이 아닌 형용할 수 없는 뜨거운 부성애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칠보가, 내 아들아. 만석은 칠보기를 와라 껴안았습니다. 8해 동안 바보라고 불리며 세상의 멸시를 견뎌야 했던 작은 아이. 아버지는 그 작은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일성이 역시 부러진 팔을 겨우 지탱하며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칠보가, 형이 미안하다. 네가 우릴 살렸어. 네가 우릴. 칠보기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비로소 아이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매 안쪽 깊숙이 숨겨두었던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어젯밤 월매의 주막 아궁이에서 몰래 챙겨두었던 따뜻한 군밤 한 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이제 배고프지 않아도 돼요. 다시 돌아온 소년의 목소리는 아까의 서늘했던 독설과는 딴판으로 세상에서 가장 맑고 고운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만석은 아들이 건넨 밤알을 입에 넣지도 못한 채 칠보기의 얼굴을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에 광장에 모인 백성들도 서슬퍼런 어사조차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이후 조대감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지로 끌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부정축제의 재물들은
고스란히 굶주린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만석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장군의 명예를 회복했으나 관직에 나가는 대신 마을에서 작은 대장간을 계속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택했습니다. 칠복이는 더 이상 복치라 불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이 지나갈 때마다 존경과 미안함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예전처럼 그저 허공을 응시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가끔 바람이 불어오면 소년은 여전히 세상의 낮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리면 남몰래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누군가의 거짓된 음모가 들리면 조용히 경고를 보내며 말입니다. 조선의 가장 추웠던 겨울, 침묵 속에 칼을 갈던 8살 천재 소녀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만인에게 기억되었습니다. 눈 덮인 대장간, 마당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는 아버지가 두드리는 망치 소리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들으며 행복하게 웃음 지었습니다.